새벽의 시골은 고요했다.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작은 식당 말순이네 밥상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길을 채우며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박말순, 일흔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솥뚜껑을 들었다. 이 맛 하나로 아들 대학 보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낸 세월, 그 세월이 만든 주름마다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손님들은 그녀를 말순이 아주머니라 불렀고 그 이름에는 정과 신뢰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퍼주며 말했다. 배고픈 사람에겐 따뜻한 밥이 약이지요. 그러나 그 평화로운 하루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도시에서 내려온 며느리 수지는 식당 문턱을 넘으며 표정을 찌푸렸다. 이런 분위기 너무 올드하네요. 이제 이런 시골 밥상보단 감각적인 카페식이 대세예요. 그녀의 말투는 매끄럽지만 차가웠다. 말수는 허리를 숙이며 웃었다. 그래도 사람은 밥심이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번졌다. 도시에서 온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랜 세월 쌓아온 자존심을 흔들었다. 며느리가 돌아선 뒤 그녀는 가만히 식당 간판을 바라봤다. 말순이네 밥상. 그 이름은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꿈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조차 며느리에겐 낡은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손자 민재에게 도시락을 싸주려 했다. 정성껏 볶은 멸치, 달걀지단, 김밥 한 줄. 우리 민재 학교 끝나고 배고플까봐. 하지만 수지는 그걸 보고 냉정하게 말했다. 요즘 애들 그런 거 싫어해요. 냄새난다고요. 그녀는 도시락을 밀어내며 얼굴을 찌푸렸다. 순간 말순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꾹 참았다. 그래, 요즘 애들은 다르지.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을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그 손길엔 버려진 듯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식당 안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지는 일부러 금고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다음 날 아침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금고에 있던 돈이 좀 없어졌어요. 정민은 당황했다. 엄마, 혹시 급하게 쓰실 일 있었어요? 말수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아니야, 난 그런 일 안 했어. 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싸늘했다.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헷갈릴 수도 있죠.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다. 며칠 후 정민은 어머니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엄마, 식당명에 잠시 우리 이름으로 돌려두자. 요즘 법적으로 복잡하니까. 말수는 손사래를 쳤다. 그럴 거 없다. 그냥 내 이름으로 둬. 하지만 정민은 단호했다. 엄마 믿어.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 한마디에 말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펜을 들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동안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다. 그 서명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 몰랐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저녁 식당 한쪽에서 수진이 팔을 매만지며 멍든 자국을 바라봤다. 그리고 정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밀치셨어요. 정민은 눈을 크게 떴다. 엄마가? 그럴 리가.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화내시면서 그녀는 일부러 울먹였다. 정민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는 곧장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 정말 며느리를 밀쳤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 애가 뭘 오해했나 봐.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상처는 왜 있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민아, 난 정말. 그 순간 정민의 손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찰싹. 작은 방 안에 울린 그 소리가 평생을 함께한 모자의 인연을 끊어냈다. 말수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다. 이 손으로 나를. 눈물이 아니라 숨이 막혔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래, 고맙다. 이제 알겠다. 그리고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한때 자신이 아들을 위해 꾸며줬던 그 집.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뒤돌아선 수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말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불 꺼진 식당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말순이네 밥상 간판 밑에서 비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간판을 쓰다듬었다. 이제 그만하자.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그녀의 옷은 이미 젖어 있었다. 멀리서 버스 헤드라이트가 비추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불빛, 그 불빛 속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박말순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눈물과 비 그리고 고요함만이 그녀의 곁에 남았다. 비 내리던 밤이 지나고 새벽녘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시외버스는 느릿하게 도시 외곽의 터미널에 멈췄고 박말수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곳에 내렸다. 손에 쥔 것은 낡은 가방 하나, 가방 안에는 여분의 옷 2벌과 손자 민재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뿐이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글씨를 바라보며 그녀는 터미널 한쪽 의자에 앉았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손찌검을 당한 그날 밤 이후 그녀의 가슴 속엔 텅 빈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앞 포장마차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잠시 그 냄새에 이끌려 발을 멈췄다. 하지만 주머니를 뒤져보니 손에 남은 돈은 고작 3,000원.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으면 오늘 밤 잘 곳이 없었다. 그녀는 터미널 근처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 간판을 보았다. 보증금 없음, 하루 8,000원. 말수는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좁은 복도, 어둑한 형광등 아래 낯선 사람들의 발소리와 코고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방 있어요? 고시원 주인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3층 끝방 싸지만 방음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3층 끝방, 방 안엔 낡은 침대와 작은 창문 하나.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찬 공기가 발끝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가방을 벽에 내려놓고 작은 창문 틈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비가 먹고 새벽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괜찮아, 말순아. 이런 일 별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복도 끝 공동주방에서 끓는 라면 냄새를 맡았다. 옆방 노인이 말했다. 할머니도 한 젓가락 드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저 먹을 거 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어제 들고 온 남은 김밥 조각을 꺼냈다. 식고 딱딱해졌지만 그것마저 아까워서 천천히 씹었다. 며칠이 지나자 말수는 고시원 사람들과 조금씩 얼굴을 트기 시작했다. 옆방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워 팔았고 그녀도 그 일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마스크를 쓰고 골목을 돌며 버려진 상자와 신문을 모았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밤이면 손자 민재의 사진을 꺼내본다.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야, 할미가 미안하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잘 자라야 한다. 그 말이 끝날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식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대신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차가웠다. 며느리가 식당을 새로 꾸민대. 이제 어머니는 그만두셨다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말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 식당은 그녀의 청춘이었고 남편의 꿈이었으며 아들을 키운 삶의 전부였다. 어느 날 고시원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무료 법률 상담 재산 피해, 사기 상담 가능.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단지를 천천히 찢어 가방에 넣었다.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옆방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거기 가봤는데 젊은 여자가 참 성실하더라고. 늙은이들 말도 다 들어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저녁 말수는 결심했다. 그래, 가서 이야기나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법률 상담소 문을 밀었다. 안에는 젊은 여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다. 눈빛은 따뜻했고 말순의 굳은 얼굴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냥 누가 좀 속였어요. 내 식당이, 내 이름이 다 남의 이름이 됐어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다 기록해 둘게요. 그녀는 한 줄 한 줄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식당을 일군 이야기, 아들을 대학에 보낸 자랑스러웠던 기억, 그리고 며느리의 거짓 눈물과 아들의 싸늘한 손길까지. 이야기가 끝날 때쯤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사기예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만 있으면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눈빛에 희미한 불씨가 피어올랐다. 며칠 뒤 지은은 식당명의 변경 서류를 확인하던 중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어머님 필체가 아니에요. 말수는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바라봤다. 지은은 설명을 이어갔다. 날짜, 서명 위치, 필압 전부 위조예요. 며느리분이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저희가 함께 싸울게요. 그날 밤 고시원 방 안은 조용했다. 책상 위엔 지은이 복사해준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말수는 그 종이들을 바라보다 오래된 손으로 천천히 매만졌다. 이제 나도 싸워야겠구나. 며칠 후 그녀는 법률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게 됐다. 은행 기록, 식당 거래 내역, 통장 이체 내역을 하나씩 모았다. 서류를 모으는 과정은 고되고 복잡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마다 지하철역을 오가며 서류를 들고 다녔다. 한때는 손님상을 차리던 손이 이제는 증거 서류를 챙기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이 고시원으로 찾아왔다. 낡은 전등이 깜빡거리자 그녀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전구를 갈았다. 이제 좀 밝아졌네요. 그녀의 말에 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세상이 조금은 덜 어둡니래. 창문 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지은은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냉정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말에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오랜만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민재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할미가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볼게.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가슴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 순간부터 박말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비록 그 길은 험하고 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한번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고시원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엔 겨울 끝자락의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 말수는 조금씩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증거 수집과 서류 준비로 보냈다. 길거리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였지만 이제는 눈물이 아닌 의지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말순 어머님, 은행 이체 내역 확보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 무렵 수지는 식당을 리모델링하며 모던 한식 카페라는 이름으로 새 간판을 걸었다. 벽지는 하얗고 메뉴는 달라졌고 손님들은 늘지 않았다. 그녀는 허세 섞인 웃음으로 말했다. 이제 이 시골 식당도 시대에 맞춰야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손님들은 여전히 예전 할머니 밥상이 더 좋았는데 그 손맛이 그리워요. 라고 말했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게다가 인테리어 업체에 밀린 대금, 무리한 대출, 그리고 거래처들의 불만까지 쌓이기 시작했다. 정민은 그런 아내를 돕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다. 수진아, 우리 너무 욕심낸 거 아니야? 그 말에 수지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잖아. 식당이 우리 거였으면 지금쯤 잘 됐을 거야. 정민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내용 증명서, 도착 안내 발신인 박말순. 정민은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자 깔끔한 활자체로 된 글이 눈에 들어왔다. 식당명의 이전은 위조와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모든 권리를 원상복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야, 수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은 손에 쥔 봉투를 빼앗아 찢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괜히 겁주는 거야. 하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그녀의 거짓된 자신감을 모두 드러냈다. 며칠 뒤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은행 이체 내역, 위조된 서류, 가짜 서명, 모든 증거가 수진을 향하고 있었다. 정민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관이 내민 서류를 보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위조로 확인됐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랬어, 수진아, 왜?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 흐르는 TV 소리 속에서 노년 여성 재산 사기 사건 급증이라는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정민의 눈빛은 공허했다. 며칠 후 수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해서 꾸민 일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검찰은 차분히 말했다. 그럼 이 위조 서류는 누가 만든 겁니까? 그녀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반면 말수는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녀는 늘 조용히 증거를 준비하고 지은과 함께 서류를 정리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저 제 삶을 되찾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의 날이 다가왔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방청석에는 노년 사기 피해자 사건이라는 말이 오갔다. 말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천천히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 수진, 피고 정민. 본 법정은 식당명의 변경과 관련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했다. 위조된 서류, 계좌 거래 내역, 지은이 직접 확보한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다. 진실.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어머님이 먼저. 하지만 판사는 단호히 말했다. 그만하시죠. 잠시 후 법정 안이 고요해졌다.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피고 수진 징역 3년. 피고 정민 벌금 3천만 원. 그 순간 정민은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믿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말수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늘은 결국 다 보고 있었구나. 지은이 다가와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지.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도시는 변했고 뉴스 속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고시원에서 시작해 전국 신계 점포를 일군 70대 여성 CEO 박말순. 박말순은 젊은 법무사 지은과 함께 할매의 손맛이라는 한식 프랜차이즈를 창업했다. 그녀는 정직한 음식, 진심으로 담은 밥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방송사들이 그녀를 찾아왔고 인터뷰에서 그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하늘은 아무리 늦어도 결국 진실편에 서더라.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의 어머니라 불렀고 그녀의 식당은 전국 곳곳에 생겨났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자신감으로 빛났다. 어느 저녁 한 물류센터 구석의 휴게실. 정민은 택배 상자를 옮기다 작은 TV에서 흘러나오는 광고를 보았다. 할매의 손맛 진심이 만든 한 그릇.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후회와 눈물이 섞여 있었다. 밤이 되었다. 본사 사무실의 창가, 도시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말수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은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품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곁에는 젊은 직원들이 선물한 금빛 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 반짝임은 그녀가 흘린 눈물의 수만큼 깊고 단단했다. 이제야 웃을 수 있겠네.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의 불빛은 마치 그녀에게 축복처럼 내리고 있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자막이 떠오른다. 사람의 눈물은 마르지만 하늘의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한 여인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눈물에서 빛으로 완성되고 있었다.